유명 펀드들의 저번 분기 포지션이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워런 버핏과 조지 소로스가 애플을 팔았다고 합니다. 사실 워런 버핏이 애플 주식을 $1 빌리언치를 팔았다고는 하지만 현재 남은 게 $174 빌리언 정도입니다. 소로스는 원래 애플이 포트폴리오에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했기 때문에 둘 다 가십거리로 보입니다. 하지만 워런 버핏이 애플이나 HP 지분을 줄여서 석유회사인 옥시와 쉐브론의 지분을 늘렸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뉴스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불과 며칠 동안 3번에 걸쳐서 본인 주식을 $6 빌리언 이상 팔았습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도 작년 마지막 2달 동안 거의 매일 본인 주식을 팔았습니다. 둘 다 세계 최고 부자라서 본인 지분율로 보면 얼마 되지 않는 푼돈이기는 합니다. 엔비디아 역시 스탠리 드러켄밀러나 조지 소로스 같은 유명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을 위해 지분을 줄였다는 소식입니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과거의 버블처럼 AI도 버블화되어서 터질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언제쯤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전과 다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를 것이다. 결국 버블은 터지게 되어 있다. 이런 다양한 반응이 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그7 주식들의 P 멀티플도 눈길을 끄는데 계속해서 시총순위를 갱신 중인 엔비디아가 과연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흥미롭습니다. S&P 500을 1929년과 비교하거나 엔비디아를 2000년 닷컴버블 시절의 시스코랑 비교하는 차트가 많은데 그러기에는 현재 주요 기업들이 성장성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적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펀드들의 에너지 섹터 투자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12월 이후 가장 비중이 낮은 상태입니다. 엔비디아의 시총이 S&P 500의 에너지 주식을 다 합친 것보다 큰 상황이라 가장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S&P 500과 원자재 지수를 비교해봐도 원자재 현물 지수가 비슷하게 상승하다가 2022년 6월에 최고점을 기록한 후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경제 불황에 진입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니케이 지수는 30년도 더 전에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독일도 산업 전반이 불황인데 증시는 역대급을 찍고 있는 걸 보면 불황과 증시와의 상관관계도 옛말인가 싶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쓴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을 정도로 코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매 판매 등 고용이든 지표가 좋게 나오면 경제가 좋다고 증시가 오르고 지표가 나쁘면 금리를 인하할 거라 증시가 오르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야 어떻든 증시를 올리기 위한 시장의 의지가 확고해 보입니다. 거기에 동조하듯 주요 언론의 경제지표 뉴스의 헤드라인은 소비자 물가가 3.1% 오르면서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헷갈리게 장난치는 중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파월도 중립을 못 지키는 것 같고 제닛 옐런도 증시 떨어지는 날이면 매번 시장이 과민 반응하는 것 같다고 언플하는 것 보면 위아더월드 같습니다. 영화 빅쇼트로 유명해진 마이클 버리는 최근 손 떼는 것마다 망하고 있습니다. 전에 테슬라나 S&P 500 쇼팅도 그렇고 얼마 전 반도체 쇼팅도 큰 손해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의 대표 주식인 알리바바와 JD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워런 버핏은 돈 벌려고 투자하고 마이클 버리는 유명세를 얻으려고 투자 않는다는 말처럼 투자하는 것마다 조금 극단적인 느낌입니다. 석유 주식 중에 여전히 VTL을 들고 있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알리바바도 IPO 때 주가를 다시 찍었지만 JD 역시 2014년에 IPO하고 나서 첫 주에 주당 $24를 찍었는데 현재 그 가격으로 회귀했습니다. 물론 JD가 IPO를 했을 때 시장 분위기 때문에 과대평가되었다는 말이 있었지만 당시 JD의 한 해 매출이 $11 빌리언였다면 작년에 JD의 매출은 $162 빌리언였기 때문에 전혀 다른 회사가 되었습니다. 중국 주식들은 리스크가 너무 크지만 워낙 저평가라서 그런지 저번 분기 투자 공개 자료에 의하면 데이비드 시겔의 투시그마나 밀레니엄 매니지먼트가 JD의 지분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둘이 합쳐서 $275 밀리언 정도로 금액적으로는 높지 않습니다. 캔드릭 핀의 시타델도 알리바바 포지션을 800% 올려서 $230 밀리언 정도 보유했다고 발표했는데 시타델의 그 정도는 무의미한 금액이긴 합니다. 하워드 막스도 0.5%도 안 되는 포트 비율이기는 하지만 알리바바와 JD를 샀습니다. 아무튼 총투자금에 비해 껌값도 안 되는 수준이긴 하지만 세계적인 펀드 회사가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결과가 궁금합니다. 작년에 중국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 투자는 199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인 갈등이 주요 원인이지만 그것뿐 아니라 중국의 급격한 임금 상승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국을 떠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중국 기업조차도 낮은 관세와 임금을 찾아 중국과 인접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 제조업들이 중국으로 이전했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품목에 따라 관세나 물류 비용까지 생각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이나 멕시코 생산과 비교해 큰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최대 문제는 한국처럼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이번 설날 매출이 역대 최고를 찍었다고 하는데 올해 항공 편수도 작년에 비해 확연히 늘어나 기록을 세웠습니다. 덕분에 전 세계 상업용 항공교통량도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고 코로나 전 수치를 넘었습니다. IEA 자료에 의하면 OECD 국가들의 석유 수요는 2000년대 중반에 피크를 찍고 정체된 반면 BOECD 국가들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IEA는 올해 1월 전 세계 재고량이 60밀리언 배럴 정도 급락했다면서 육상 재고량은 최소 201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OECD 국가들의 SPR과 상업용을 합친 원유와 석유 제품의 재고량도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상당히 내려왔습니다. 오펙과 반대편에 있는 IEA의 자료라서 더 흥미롭습니다. IEA는 작년 가을만 해도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오펙은 이에 반발이라도 하듯 장기 원유 수요 전망을 상향 조정했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원을 분석해보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력은 이미 있을 만한 곳은 대부분 건설됐다고 보고 원자력을 친환경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다른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수준입니다. 물가 상승과 함께 설치 비용도 급격히 늘어나서 돈이 결국 재생에너지의 연료라는 농담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역시 기대보다 판매가 부진한 상황인데 가격 부담이나 충전의 불편함을 떠나 일반 차량에 비해 중고차 감가 속도가 거의 4배 정도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현재 천수루의 석유 포트는 그림과 같습니다. TAL, EC, LOU를 제외하면 대부분 최근에 많이 오른 주식들이라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배당이 많거나 부채가 적은 주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세노버스는 4분기에 부채가 비연금 운전자금 덕분에 900밀리언 달러 정도 줄어들면서 이제 4빌리언 달러 부채 목표에서 1.1빌리언 달러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회계적인 이유로 줄어든 만큼 유가가 치솟지 않는 한 빨라야 올 하반기 말에 목표를 달성할 것 같은데 약속대로 FCF의 100%를 주주환원에 사용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는 자사주 매입을 배당보다 더 치중하는 중인데 피어그룹인 CNQ, SU, IMO에 비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어필하려면 배당을 많이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다른 중소형주에 물려있다면 차라리 많이 떨어진 CVE로 로테이션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당시에 CVE는 본인이 약속한 주주환원 100% 공약에 스스로 매몰되어서 바닥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CVE가 약속을 빨리 지키지 못한다면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경영진이 명심해야겠습니다. CVE는 항상 다운스트림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미국 쪽 정유소가 문제가 많았는데 처리 용량은 캐나다가 미국의 6분의 1 수준이지만 수익은 미국보다 캐나다 정유소가 1.5배나 많았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겨우 72%였던 미국 정유소 처리 용량이 올라오고 높았던 비용도 내려갈 예정이라 약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페트로브라스는 최근 유가에 긍정적인 자료를 내고 있는 JP모건이 저번 분기에 PBR 지분을 255% 정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씨도 콜롬비아 정부 다음으로 대주주인 GQG 파트너스가 30.46% 지분을 늘렸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이씨의 올해 배당이 작년에 비해 47% 정도 줄어들 거라고 하는데 둘 다 올해 배당이 어떻게 발표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천연가스는 3년 반 전에 최저점에 도달했는데 여기서 더 내리면 30년 전 가격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날씨와 LNG 수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생산량이 과도하기 때문입니다. 천연가스 생산량도 많지만 원유를 생산하면서 부가적으로 같이 생산되는 천연가스의 양도 상당합니다. 원유 함량이 높은 A급 유정이 고갈되다 보니 원유 생산량이 크게 늘지 않아도 천연가스 함량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옥시덴탈은 페르미안에서 2개의 시추 장치를 줄이기로 했고 AR과 CRK도 시추 장치를 줄이기로 발표했습니다. 그와 별개로 현재 대규모 M&A가 계속해서 터지는 중인데 일반적으로 대규모 합병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합병 전에 서로 다른 두 회사일 때보다 시추장치 수는 줄어듭니다. 이와 별개로 최근 발표된 쉘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LNG 수요는 2040년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시장은 올해 7번의 금리 삭감이 있을 거라며 호기롭게 2024년을 시작했지만 CPI 수치는 나쁘고 고용은 좋으면서 분위기가 역전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3월은 당근이고 5월의 금리나 확률도 63%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올해는 미 대선까지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패드라고 해도 정치적인 행보를 보일 거라는 예상이 많고 6월 인하 확률이 90% 정도입니다. 이렇듯 금리 인하 예상이 눈 깜짝하는 사이에 바뀌다 보니 금리에 민감한 부동산 리츠 주식들의 주가도 업다운이 심합니다.
올해뿐 아니라 계속해서 금리 뉴스 하나에 그날 주가가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운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 영상 댓글에도 달았지만 직접 투자하지 않는 리츠 주식들도 실적을 팔로우하는 편인데 4분기 실적 발표하고 당일 주가 움직임이 전부 좋지 못했습니다. 파월의 비둘기파적 발언 이후 많이 올라있던 상황이라서 조정을 주는 타이밍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적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AP는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배당은 안전해 보였지만 새로 부임한 여성 CEO가 올해 가이던스를 수치로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으면서 시장 반응이 별로였습니다. D는 렌트비가 오르고 공실률은 낮아지는 등 실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뜬금없는 2대1 역분할을 발표하면서 배당이 50% 삭감되어 조정이 크게 왔습니다. CPI 발표 날 이미 대주주였던 BMO 은행이 대량의 지분을 매도하면서 배당 컷이 예고되기는 했지만 실적만 보면 굳이 배당을 자를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CEO가 저번 실적 발표에서 배당은 커트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기 때문에 더 실망 매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 2개 빌딩을 팔려고 시장에 내놓았고 다운타운의 조인트 벤처 사업이 어떻게 합의될지가 관건입니다. TNT는 외부적인 요소를 제외하면 너무 뻔히 보이는 그림인데 주식에서는 이렇게 뻔히 보이면 뒤통수 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가 궁금합니다. 8달러 초반은 좋아 보이는데 배당이 재개되고 금리가 내려가기 전까지 계속 살 기회를 줄 겁니다. 리츠 주식들은 조급해하지 말고 본인 가격을 기다리면서 모아갈 생각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